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아빠입니다. 안녕하신다는 말도 좀 죄송스러운 때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비도 많이 오고. 대본대로 했어요. 예, 비도 많이 오고 또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참 다들 잘 계시는지요? 이렇게 묻고 싶네요. 네. 그게 이렇게, 안녕하세요예요. 다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참 씁쓸한 네. 한 주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지난 그 일주일 동안 이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그 재난에 대한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대비라든가 준비도 전혀 없었고 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없었고 제대로 된 대응도 없었고 그 나라의 국가의 그 수반이라는 사람이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그때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 와중에 퇴근을 하셨어요. 그분은 집무실에서 용산 집무실에서 퇴근을 하셨어요. 지택으로 가시는데 6시쯤이죠. 물에 잠기는 상황을 보고 퇴근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퇴근하면 안 되죠. 다시 그쪽으로 가야죠. 상황실로 가야죠. 근데 퇴근을 하셨어. 하시고 9시부터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2014년도 당시에 박근혜 박근혜는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도 그 대응을 못한 건데 이 사람은 아예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황실 자체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건 2014년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국민들한테 요즘 많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돌아가신 세 분 있잖아요. 네. 반지하에 사시면서 참 그분들 명복을 비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을 나온 사진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진 있잖아요. 이게 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테고 저는 저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지금 말하면서 지금 내가 소름이 돋는데 아니 거기서 이렇게 기웃기웃 구경하는 이게 아니죠. 이게 직접 안에 들어가서 참상이 어땠는지를 보든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있잖아요. 네. 기생충 그걸 떠올려요. 와, 나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진 잘 찍게 비 좀 내리지 비 안 온다고 또 망언을 한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또 거기 사말 모자 쓰시고 가셔가지고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치 2014년도 참사 당시에 그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때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진짜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증샷을 하러 온 거지. 그런 어떤 그 재난 참사에 대한 그런 아픔, 피해자들의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러 온 건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느낌은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줄줄이 늘어가지고 자원봉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길 막고 있다고 길 비켜달라고 항의나 받고 다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은 언론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유튜버에서도 최근에 이 상황에 관련된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는 딱 그쪽 동네에서만 그것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나? 자기네들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건 아무튼이라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 그거 굉장히 이거는 이 사회가 그걸로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115년 만에 집중 호우다 뭐 1시간에 130mm 이상 온 게 뭐 그렇다는 얘긴데 그 얼마 전에도 뭐 비가 호우가 내렸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재난이라든지 참사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상식선을 벗어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랬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가 있지 않나. 붕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불이 난 집은 건질 게 있어도 홍수 난 집은 물난이 난 집은 건질 게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이게 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수에는 건질 게 없는 완전히 그냥 확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다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나온 대책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반지하방 이제 없애겠다 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누구는 거기 살고 싶어서 하냐고. 자, 나 한 가지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어제 그 시민들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시민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그렇죠. 인재 수준은 간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준비도 안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준비도 안 했고 대응도 안 하고 인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참 씁쓸합니다. 자, 좀 먹먹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지만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 그 세월호 인양편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저희가 그 방송해 드렸던 그 수중 영상. 우리 연구원님들과 함께 본 그 세월호 수중 영상 그래도 일부 모습은 그래도 멀쩡했어요. 멀쩡했었는데 인양 후 이 목포 신항에 돌아온 이 세월호의 모습 정말 참혹한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런 여기에도 또 많이 안 알려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연구원님들이 많이 듣지 못하셨던 접하지 못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양 콘텐츠는 진짜 인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연구원님들도 많이 화나실 그런 정도의 그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인양에 대한 자료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인양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료를 좀 살펴보고 이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힘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또 욕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그 헛웃음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원고 준비할 때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 사실 저도 뭐 우리 연구소에서 그 인양 콘텐츠로 다음 방송 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준비를 하면서 또 얼마나 열이 받아야지 될까. 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얼마나 끄집어내야 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었었는데 걱정은 걱정이고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걱정해야지. 또 그런 고민하고 또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동고차도에 들어갔었고 제일 많이 들어갔죠? 네, 또 제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다른 가족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간 것도 한 2번 정도 됐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그 인양 당시에 그 배에도 올라가 있었고 배 타서 그 인양
과정도 좀 봤었고 했는데 이 세월호가 이 물 위로 떠올랐을 때 그리고 목포 신항에 들어왔을 때 이때 이 가슴에 이 쌓이는 것들 이게 좀 어떤 울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녹아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 그런 마음들이 좀 녹아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 소장님께서 이 대본 보내주시고 나서 쭉 내용을 보면서 많이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 그 세월호 인양편 또 기대가 큰 만큼 또 저희도 또 우리 연구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네. 자,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뭐 컨텐츠 준비할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요. 이게 뭐 단순히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죠. 아이들 이야기고 해서 우리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세월호 인양은 어찌 보면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방해를 이겨낸 인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양을 안 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그 방해를 이겨낸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 많이 했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그 이유 중에 뭐 이제 저희가 이 인양편을 여러 편으로 구성할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길었어요. 또 기간도 길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뭐 시기상으로 또 할 게 있어서 이게 시기상의 구분과 인행 진양 과정 뭐 이걸 묶어서 한번 구성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처님이 자막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지금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우선 뭐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1편 뭐 인양 무용론 유포 시기부터 뭐 2편 뭐 인양 결정 요구와 인양 발표 시기, 그다음에 3편 인양 업체 선정과 특조위, 뭐 유가족 배제의 시기, 뭐 4편 뭐 인양 사전 조사 및 증거 훼손과 비공개 작업의 시기, 인양 작업 중 5편이 인양 작업 중 작업 방식의 부실함으로 인양 세월호를 망가뜨리고 있던 시기, 뭐 6편 인양 방식 변경과 인양 지연의 시기, 뭐 이런 것들 하면 뭐 인양 방식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7편 인양 방식 변경 후 뭐 인양 성공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성공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8편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가 돌아오다, 뭐 9편 뭐 에필로그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컨텐츠를 편성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아마 이게 쭉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프롤로그를 좀 하시는 거고. 네. 예,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세월호가 그 인양이 돼서 목포 신항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들에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우리 연구원님들께 그 알려드리고 싶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거 하나 다 풀어놓도록 하자고요. 예, 오늘은 진짜 세월호 인양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진짜. 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건 뭐냐면 친문부터 인양까지의 시간순으로 좀 정리를 쭉 해봤어요. 이 앞에 지금 올라갔던 것들은 우리 이제 저 컨텐츠 제목들이고 자막으로 쭉 한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또 좀 길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전복되고 4월 18일에 완전 침몰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4월 16일에는 이렇게 전복돼 있어서 이만큼이 물 위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월 18일이면 완전히 가라앉아. 박근혜 정부 해수부의 허지거리, 그러니까 이제 공기주의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찌 보면 4월 17일부터 인양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원딘에서는 해경호 원딘이. 그래서 4월 17일부터 준비하고 다시 근데 이제 인양이 또 생각이 또 바뀌어요.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쭉 인양의 인자도 꺼내질 않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뭐 4월 11월 11일에 수색 종료를 발표하고 이때도 인양 결정하지 않았어요. 인양은 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겠다 뭐 이렇게 됐고요. 햇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그리고 뭐 12월에 뭐 선체 처리 기술 TF 발주하고 아시잖아요. 네. 선체를 처리하겠다. 인양하는 기술 TF가 아니었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좀 인양을 좀 우리 좀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20일간 도보도 했고 안산에서 평목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중간에서 저지는 당했지만. 아니, 도보는 도보는 네, 그거는 우리가 네. 정상적으로 했었죠. 뭐 네. 그 열심히 그때 걸었어요. 맞아요. 그때 고생들 뭐, 많이 하셨고. 뭐 김진태 인양 불가 포기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7.2%가 이제 인양해야 된다 한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주기에 평목항에 와가지고 박근혜가 와가지고 또 햇소리 하고 간 그것도 있고요. 뭐 정작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인양 발표한 시기에 시행령 싸움이 아주 치열했었거든요. 특조 일기 특조 시행령 싸움. 맞아요. 뭐 근데 이제 뭐 인양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해수부 인양업체 입찰 공고 내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또 유실 방지랑 설치해달라 요구했는데 묵살해버리고 이게 또 웃기지도 않는 게 중국의 이제 상하이 셀비지 여기다가 업체가 배정이 되고 이날이 또 공교롭게 뭐냐면 특조위 예산 배정이 딱 됐는데 반토막 예산이 된 거고요. 뭐 가족들 이제 그때부터 동고차도에다가 감시초소 설치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뭐 유실 방지망 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60억 추가 편성하고 이게 좀 이따 내가 나중에 인양업체 이제 선정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아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다음에 뭐 인양 발표 뭐 2016년도에 뭐 여러 가지를 해요. 하는데 다 실패하고 뭐 제대로 된 건 뭐 아무튼 2016년 5월 29일 선수들기 한다고 하고 2017년 이게 제가 잘못 써냈네요. 2017년 3월 23일 날 세월호가 이제 떠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2017년 3월 31일에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가 돌아왔고요. 2018년 5월 11일 세월호가 이렇게 세워졌죠. 5월 10일. 네, 뭐 시기상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사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양에 대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약간 프롤로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쭉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또 시기상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중간 중간에 또 말씀 이어가시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서 또 어떤 사고를 치실지 살짝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나서 인양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청해서 세워서 인양할 수 있는 세월호를 일부러 눕혀서 인양했다. 이 얘기 두 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유가족들이 그 인양을 반대했다는 얘기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정확한 상황을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4월 20일부터 5월 초? 네. 요때쯤인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2014년 4월 한 20일부터 5월 초무렵이에요. 삼촌님 이 시기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4월 20일이면 아까 제가 잠깐 시계를 좀 착각했었는데 가족들이 저기 진도 체육관서부터 청와대로 올라가겠다고 그 밤부터 새벽 내내 도보를 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은 기억하고 있죠. 예. 잊을 수가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말 수중 수색이 피크를 이뤄가지고 할 때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때쯤이면은 우리 준영이도 그렇고 또 우리 건우도 그렇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 때였고.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소족이 대족이 소족이 그때 알지도 못했는데 소족이어서 뭐 사상 최대의 뭐 구출 작전을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할 때 인양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월호를 인양하면 어떻게 했냐고 정부에서 슬쩍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왜 그때 수심이 너무 깊고 조류가 강해서 수습이 어려우니까 인양해서 실종자를 찾자 실종자를 수습하자 이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칭 전문가들 그들에게 건너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팽목항에서의 거짓말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팽목항 정말 많은 유언비어들과 막 정돈되지 못한 정보들, 불확실한 정보들이 막 혼재돼 있었고 악의적인 거짓말들이 난무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언론이 우리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예요. 가족들은 인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인양하면 좋을지 어떨지를 우리한테 묻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니 수색 방법으로 인양은 어떤지를 물었다고 해야겠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은 인양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전 지식도 없었고 수중 수색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데리고 나오나 수습하나 이런 이야기. 수습이란 단어를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이런 때였는데 아니 언론들이 아니 그래서 인양하면 수습이 잘 될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미친 거지 그때. 이게 수습을 잘하는 방법으로 인양을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한테 물으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그 수집하고 의견들 서로 가족들끼리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민간 잠수사들, 해경, 해수부, 해군, 기자들도 뭐 아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이 정보 취득해가지고 인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직은 인양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유실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죠. 그게. 되게 두려운 거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공통적인 의견이 그거였는데 또 인양을 하려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양을 하려면 인양은 공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 우선 실종자 수색을 좀 더 힘을 쏟고 해야 된다. 그 당시에 하루에 실종자분들이 그러니까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20몇 명 이렇게 수습되던 시기였는데 이걸 그냥 손 놓고 그러면 인양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수습이 중단되면 안 된다 수색이. 그러니까 인양에 대해서는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해야 된 거고. 그 언론한테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지금 인양에 대해서 말할 시기가 아니다. 실종자 수색에 좀 더 힘을 더 쏟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사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뻔하죠. 그 당시 언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언론들 많지만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우리 연구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랬겠죠. 실종자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 인양을 반대했다. 참. 얘기 안 해도 딱 그런 식이에요. 뭐냐면 기사를 그런 식으로 막 쏟아버리니까 우리 의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한 줄만 딱 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기레기라는 말이 좀 빗대서 좀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기레기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신조어처럼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언론사한테 엄청나게 이거 강하게 기사 삭제를 요구했죠. 그 팽목항에서도 내가 그랬어요. 이건 말이 되냐 니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 물론 인양에 대해서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다수 얘기했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기사도 내렸어요. 내리자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내린 거기는 안 내려요. 지금도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러게. 근데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아시겠죠? 그 기사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요. 뭐냐면 가족들 사이에서 인양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양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다급하니까 그렇죠. 가족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저 없어요. 같은도 근데 그런 생각을 원래는 할 수가 수습에 전력 투구하고 최대한 수습한 후에 그 다음에 인양으로 해서 수습을 하는 그게 맞거든요. 인양이 그냥 단순한 인양 배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그 실종자를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양이 선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인양해서 수습해야 한다. 이 순서나 뭐 이런 것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혼란만 가중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부작용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던 일배, 뭐 정신 나간 새끼들, 정신 나간 인간들. 수습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가족들이 국민들과 같이 세월을 인양해야 된다 강하게 요청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정부하고 대화도 인양에 대해서 더 노력해라 막 대화하고 할 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가족들에게 맞아요. 정부에서 인양해 준다고 할 때 니네가 니네 유가족들이 인양 반대했으면서 이제 인양해 달라고 떼를 쓴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유가족들하고 실종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이게. 몇 년간 이게 아직도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만큼 내서 인양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직도 댓글이 나와 이게. 이 세월호라는 자체가 물론 그 최대한 수색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찾지 못하는 실종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양을 또 생각했지만 또 반드시 인양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세월호라는 그 자체가 배 자체가 증거거든요. 참사의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인양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인양이 필요했던 거죠. 꼭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세월호가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그렇죠. 머물던 공간이에요. 그 인양이 늦어진 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칸들이 칸막이들이 다 내려앉은 게 가장 좀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 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 누구체를 인양을 하자고 했다. 누가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속인 그런 그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공작이네요. 저는 일종의 공작이 아닌가 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아요. 인양에 대한 이야기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수습이 다 끝나고 나서 끝날 즈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박근혜 당시 해수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인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색 중에도. 근데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야. 공식적으로는 아직 인양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뒤로 인양에 대해서는 계속 흘리고 있었죠. 정부가 그 앞으로는 인양에 대해서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언론이나 또 이제 그 전문가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 집단 이쪽에다가 인양에 대해 슬쩍 이렇게 좀 뭐 밑밥 뿌리듯이 뭐 정보를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지금. 당시 그 잠수기술 TF였죠. 네. 잠수기술 그 TF 쪽의 그 전문가들 그 이분들 그 말씀으로는 인양의 방식이나 또 어떻게 인양을 했을 때 그 실종자들의 그 유실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을 저는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전 공작이라고 단언을 하고 공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봅니다. 처장님께서 방금 수색 당시 우리 가족들과 주로 만난 전문가 집단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인양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기술 TF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꾸렸던 그때 범대군에서 꾸렸던 잠수기술 TF
이쪽 전문가들이 주로 우리 가족들에게 정보를 주던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인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종자 수습이었잖아요. 실종자를 찾자, 우리 아이들 더 찾고 지금 뭐 남아 있는 10분, 당시 뭐 11분, 뭐 점점 카운트가 줄었죠. 그때 그러니까 2014년 11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수색이 종료되고 이후에 그때 9분의 미수습자가 그렇죠. 계셨었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목적이 실종자의 수습이었다는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누워서 인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작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판을 깔았다고 할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전문가 집단이 우리 가족들한테 배를 세워서 인양하게 되면 실종자 유실이 염려된다. 그렇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종자 수습이니까 우리 가족들은 정부에서 했다고 아니 배 그냥 있는 그대로 눕혀서 인양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눕혀 있는 그대로 인양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입찰 공고를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농락은 잘해, 공작은 잘해. 이거 결과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세워서 인양해도 실종자 유실은 극히 낮은 확률이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세우는 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호는 눕혀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밑에다 리프팅 빔을 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정부하고 해수부하고 전문가 집단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배를 세우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 호딱 세운다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호딱 세우면 다 쏟아지겠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럼 다 유실되는 거 아니야? 뭐 유실되고 또 훼손되고 그런 걱정들을 했었죠. 근데 이거 다 완전 거짓말인 게 뭐냐면 이게 10,000톤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중성부력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려면 90도 정도 이렇게 영도에서 90도로 세우려면 이게 아무리 짧아봐야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천천히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2015년도 초부터 이제 만나본 많은 전문가, 이게 정부에서 소개해준 전문가 말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인양업체 등등에 문의하니까 이거 적게는 뭐 4-5시간, 길게는 12시간 걸려서 천천히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것도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정은 나버렸고 입찰 공고도 나가는 거예요. 또 이 거짓말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인양 방식 자체도 크레인 방식으로 결정을 돼요. 이 크레인 방식으로 뽕짝 들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0,000톤이 넘는다고. 10,000톤이 넘는 크레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쪽 그 동북아 쪽에서는 중국에 있는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팬덤 방식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 업체 밀어주려고 크레인 방식으로 이게 고집한 의혹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텐덤 방식, 크레인 방식. 그 방식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텐덤 방식은 이렇게 줄을 양쪽에서 걸고 바지선 위에서 이걸 줄을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텐덤 방식이고요. 크레인 방식은 말 그대로 크레인으로 묶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해상 크레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8,000톤짜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10,000톤이 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못 들어요. 왜냐하면 30% 정도밖에 힘을 깎아야 돼요. 10,000톤이면 7,000톤까지 들을 수 있고요. 8,000톤이면 30% 밑이면 뭐 6,000톤 이 정도밖에 못 드는 거예요. 이거 다 속이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예, 인양 방식 나중에 이제 텐덤 방식이라든지 뭐 크레인 방식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어이없는 거짓말이 속은 거예요, 이게.
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 옆에 오지를 못했어요.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건 아직도 많이 아쉽죠. 왜냐면 세월호고 연관이 되면 아니 해수부가 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잘 못 해준 거예요. 이거 저희한테 얘기해준 업체들도 지금 불이익 많이 당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께서 그 인양 초반기의 그 인양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눕혀서 인양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실종자의 수습, 실종자 수습이 목적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세워서 인양을 하게 되면은 실종자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 그런 의도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당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를 이 참사의 증거로서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참사 현장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라 그럴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눕혀서 이제 인양을 했어도 유실되는 부분은 완전히 100% 유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 이게 참 웃기는 코미디인데 이 당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그런 입장을 보면 이 세월호 인양이 그 실종자들의 수습에만 있다고 이 떠들고 다녔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그 눕혀서 인양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속내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겠네요. 그게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양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인양을 하겠다고 이게 그 입찰 공고 나갔을 때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10,000톤이 넘는 크레인을 갖고 있는 곳은 중국 업체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주 타당한 의심이죠. 우리나라는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커봐야 8,000톤. 나중에 이제 10,000톤짜리가 만들어지긴 해요. 그럼 그것도 해도 그 2개로 들어야 돼 크레인 방식으로. 이제 그 인양 업체 선정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고 자, 이 부분 또 나중에 그 인양 업체 선정하는 그 부분에 가서 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소장님 그 2가지 이야기로 이 프롤로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저도 사실 조금 놀란 부분도 있는데 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그 정리를 좀 한번 쫙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세월호 인양에 대한 그러니까 2가지 루머가 있었다. 네. 그 루머는 세월호 인양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반대했다.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할 때 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누워있는 채로 인양했다. 근데 이 사실 2가지는 전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작이 좀 섞여있다 짐작할 수 있고요. 특히 2번째 그러니까 인양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 시기가 안 맞잖아. 시기가 수습하고 있는데 인양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는 그런 거고 나중에 인양해달라고 할 때는 또 안 한다고 그러고 2번째는 뭐 그거였죠. 누워서 인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눕혀서 인양해야 된다. 이거는 탄덤 방식으로 인양하게 되면 눕혀서 하게 되면 다 찌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쪽 객실 부분이 다 망가져서 완전히 망가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지 이게 아무리 봐도 중국 업체한테 일감 몰아주려고 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만 뭐 증거 훼손이라든가 뭐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했다라든가 뭐 이런 합리적 의심들을 많이 했었죠. 뭐 인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과 비리가 있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는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본편을 시작했으면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 세월호는 박근혜 탄핵 후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죠? 바로 올라왔고, 그 올라온 그 세월호의 모습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고, 그렇게 그런 훼손되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에게 돌아왔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절대로 운항해서는 안 됐을 배였습니다. 운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였고, 이 세월호라는 배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었어요. 그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도 오늘 인양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 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준비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소장님 인사드리시죠. 연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